그래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명제라는 것을 좀 더 많이 볼 거고 아마 오늘 명제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과 명제가 끝납니다. 그러면 시험이 있겠죠. 오늘 선생님 시험지 나눠줍니다. 집합 시험지예요. 아마 집합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받기 싫고 선생님 나는 좀 더 공부를 하고 보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쉬거든요. 학원이 방학이라서.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와가지고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오늘 가져가서 선생님 저는 풀어올게요. 시간 재서 풀어올게요 라고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파이팅. 유정이는 어제 선생님 새벽에 급하게 올렸는데 봤나? 아이고 잠도 못 자고 좀 올렸는데 고마워요. 토은이는 어제 집에 가서 봤나 좀? 어? 어? 연산은 좀 봤어? 거기를 안 봤어요? 거기를 봐야 되는데. 자, 최대한 빨리 공부합시다. 비어있는 부분은, 빠지는 부분들은 반드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명제와 역과 대우라는 건데요. 자,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선생님, 명제의 역과 대우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 우리가 명제를 표현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P, Q에 대하여 명제를 표현할 때 명제는 어떻게 표현했었냐? 명제 P이면 Q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제 배운 거죠. 이 녀석의 이름은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이 녀석의 이름은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니까 뭐가 있어? 화살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녀석이 있네요. 그러면 이 방향이 거꾸로 바뀔 수도 있겠죠. 맞나? 이것을 명제의 역과 대우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서는 명제의 일단 첫 번째 P이면 Q이다에서 가정과 결론이 바뀌는 것. 즉, 이 녀석에 대해서 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명제 Q이면 P이다가 되는 것. 이것을 역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바꾼 거죠. 순서를 역. 간단하지? 그리고 우리는 명제를 다룰 때 혹은 조건을 다룰 때 부정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명제에서 혹은 조건이니까 조건에서 P라는 것을 부정하면 앞에 물결표, 즉 not P라고 부르게 되죠. 마찬가지 not Q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대우라는 것이 있다 그랬고 대우라는 것은 무엇이냐?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모두 바꿔 부정까지 해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대우라는 것은 not Q이면 not P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대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랬었을 때 선생님이 역하고 이것은 역이라고 하는 이거 이상하네. 역인데 역이라는 것과 대우라는 것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 역보다는 사실 이 대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자, 대우는요, 명제랑 대우랑은 관련이 좀 깊어요. 어떤 관련이 있냐? 결국에 명제에서는 우린 참과 거짓을 다룬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잖아요? 그러면 대우도 당연히 참이 돼요. 이 명제가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우 또한 거짓이 돼요. 명제와 대우는 참과 거짓을 같이 가져갑니다. 선생님, 왜요? 살짝 이해하기 쉽게 우리 진리 집합이라는 녀석이 있었지. 맞나? 자, 명제 P이면 Q이다 혹은 명제 Q이면 P다 등등 아무튼 조건으로 표현되어 있는 명제라는 것을 참거짓을 따져줄 때 우리는 뭘 봐요? 진리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로서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제 P이면 Q이다에서 자, 이 녀석이 참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참인 것은 P가 Q에 포함되는 형태를 말하죠. 맞나? 근데 우리는 또 이거랑 같은 표현을 배운 적이 있어요. 이거랑 뭐랑 같냐면 이 녀석과 자, 여집합 기호를 씌우면 전부 반대로 변한다 했죠. 우리가 집합에서 배운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여집합 기호를 씌워볼까? 그러면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이 있다면 이놈이 이렇게 반대로 변해요. 맞나? 근데 이 녀석 봐봐.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죠.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죠. 이게 성립하죠. 왜? 이거니까. 이해갔을까? 그래서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봤었을 때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고요. 명제가 거짓말이면 대우도 거짓말이다 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역은요? 역은 몰라요. 역은 몰라요. 그때그때 조금 달라져요. 이해갔을까?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도 말했지만 대우라는 것을 왜 배웁니까? 조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할 때 우리는 그 명제를 보기 힘들어서 순서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즉 그것을 대우법이라 그래요. 명제를 증명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 라고 해서 그걸 대우법이라 하는데 그럴 때 대우를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것을 명제의 역과 대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참과 거짓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밑에 있는 3단 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잠깐만요. 3단 논법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 3단 논법이라고 해서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간단해요. 화살표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일 때 그러면 가운데 PQ가 있잖아. P이면 Q이고 R이다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럼 P이면 R이다도 당연히 참이겠죠. 이것을 3단 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살표들이 조금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 자, 지금 하고 있는 명제의 역과 대우는 결국에는 그 화살표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화살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자, 필수 예제 1번. 필수 예제 1번 한번 봐볼게요. 왜 이래요? 자,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라고 돼 있네. 자, 1번부터 명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A가 1 이상이면 A의 제곱은 1 이상이다. 자, 이거 읽었었을 때 드는 생각 참이죠? 이거 참입니다. 이거 참이라고 해요. 왜요, 선생님? 아니, 간단하죠. 1 이상 대입하면 당연히 제곱했었을 때 1 이상이죠. 혹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증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싶잖아. 그럼 부등호에 관련된 거니까 수지선상이 나타내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은 뭡니까? A의 제곱이 1 이상이면요. A는 1 이상이거나 혹은 A는 마이너스 1 이하다가 되겠죠. 우리 2차 부등식에서. 넘겨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다. 0 이상이다는 바깥범위죠. 인수분해에 있었을 때. 그래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다가 되겠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요 써보면 A가 1 이상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여기에 원소 중에 하나죠. 맞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관계가 성립하고 그러면 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명제가 참이죠. 그럼 누구도 참? 대우도 참입니다. 그래서 대우를 먼저 써볼까? 자, 대우를 써보면 대우. 자, 어떻게 한다? 순서를 바꾸고 요놈에서 요놈으로 갔으니까 요놈에서 1로 간다. 그리고 부정까지 해준다. 그러면 A의 제곱이 1 이상이니까 이상의 반대 미만이 되겠고 선생님 이상의 반대가 이하 아닙니까? 방향은 이하가 반대가 맞죠. 하지만 지금 반대라기보다는 부정, 여집합을 본다라는 거야. 여집합은 걔가 아니다예요. 1 포함하면 얘는 1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얘는 1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면 A는 1보단 작다. 이다. 자, 선생님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관심 없고요. 무조건 참입니다. 왜? 명제가 참이니까. 자, 역을 한번 써볼까? 역은 순서만 바꿉니다. A의 제곱이 1 이상이면 A는 1 이상이다. 자, 이거 참여 거짓이야. 위에 있는 뭘 보면 돼요? 진리집합들을 보면 되겠죠, 바로. 근데 반대로는 성립하지 않죠. 왜? 얘는 두 개.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는데 그 원소가 없잖아요. 작거나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거짓. 얘는 거짓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두 번째.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거 아마 A하고 B가 실수란 말이 있을 거든. 그렇죠. A하고 B는 실수란 말이 있어야겠죠. 자, 그랬었을 때 요놈인데, 자, 생각해보자. 이거 참일까 거짓말일까? 그럼 해를 구해야겠지. 제곱에 더한 것이 0이라는 것은 A는 뭐밖에 없어? 0밖에 안 돼요. 왜? 음수가 나올 수 없거든. 왜? 실수잖아. 실수는 0 이상의 값들이거든. 그럼 B도 얼마라는 소리야? 마찬가지 0이라는 소리입니다. A가 0이고 B는 0이다예요. 두 개 같죠? 두 개 같은 거고 같아도 우리는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대우 무조건 참이겠죠. 그래서 대우를 한번 써볼게. 대우를 한번 써보면 대우라는 녀석은 순서 바꾸고 가정이 결론이 되고 결론이 가정이 되는 거고 뭐도 해줘? 부정까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부정해볼까? A가 0이 아니다. 그리고 B도 0이 아니다. 이것만 쓰면 안 되죠. 왜? 이고잖아, 이고. 이고는 뭐예요?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부정, 즉 여집합 기호를 씌우면 합집합, 즉 또는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는으로 써줘야 돼요. 부정이 있었을 때. 오케이? 자, 이면 나는 A의 제곱 더하기 B. 가끔 가다가 선생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반대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이거 아니에요. 는 0이 아니다가 되겠죠. 자, 생각해보자. 만약 명제가 이 녀석이라 할게. 명제가 이 녀석이라 하자. 이거 참고지 판단하기 힘들죠? 왜? 이꼴 제로가 나는 좀 더 익숙하지 아니다의 제로가 0이 아니다는 익숙하지 않거든. 그럴 때는 뭐로 바꾼다? 이 녀석의 대우 여기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했을까?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겠다는 이것을 대우법이라 그래요. 오케이? 자, 역 써볼까? 역은요 A는 0이고 그리고 B는 0이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0이다. 자, 이거 마찬가지 뭐예요? 얘도 참이죠. 당연히 참이죠. 왜? 얘랑 같았거든. 두 개의 진리집합이 같잖아요. 같다라는 것은 서로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소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역도 맞습니다. 여기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역은 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됐을까? 지울게요. 자, 실수 x, y 값에 대해서 명제 x 플러스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하고 y를 더하는 게 익숙하지 더해놓은 것을 쪼개는 것은 조금 불편해요. x는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x는 k 이하이다가 참일 때 우리는 그때 상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방금 말했지. 아니 얘 두 개가 더하는 게 편하지 더해진 것을 각각 쪼개는 것은 조금 불편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순서가 반대로 바뀌었으면 좋겠죠. 순서 근데 명제의 참과 거짓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서를 바꾸고 싶다? 역은 불가능해요. 대우는 가능해요. 이해갔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서 대우를 살핀다라는 거야. 대우를. 자, 대우를 써보면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y는 k보다는 크면 x 플러스 y를 했더니 이게 1보다는 크다. 치워졌죠. 이거 두 개는 그대로 부등호 방향은 똑같고 하니까 그대로 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진리집합은 k-2 두 개 더 있었을 때 k-2보다 크다가 되겠네.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진리집합들의 포함관계를 봤었을 때. 자, x 플러스 y라는 것은 하나의 문자로 생각할 것이고 그게 다음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을 찾을 거야. 그러면 수직선상에 일단 나타내는 게 편하겠죠.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자, 완벽한 숫자부터 항상 1. 그러다니까 이쪽으로. 얘가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죠. 상대적으로 작죠. 물론 집합은 작다 크다가 없어요. 하지만은 작다 크다라고 말할게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있어야겠죠. 쏙 들어가야 되니까 완벽하게 항상 조금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는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까지?
등호까지 따져주세요. 얘가 움직이는 녀석이잖아. 그럼 얘를 움직여봐. 얘가 일로 간다면 부분집합이 됩니까? 같아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상관없네요. 그러므로 K는 어떻게 돼? K는 3 이상이 되겠죠. K의 최소값 물어봤을 겁니다. 최소 K의 최소값은 3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3번 한번 봐볼까? 세의 조건 PQR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뭐가 참이냐면요.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요. not R이면 Q이다가 모두 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연결될 수 있는 위에 거의 명제, 아래 명제에서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은 Q라는 조건인데 not Q까지 갔죠. 그럼 여기도 not Q이거나 혹은 Q에서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는 뭘 알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대우를 살펴보면 not Q이면 R이다가 됩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not Q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쓴다면 P이면 not Q이고요. not Q이면 R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기억. P이면 not R이다. 자, 맞죠? 위에 바로 보이는 거니까. 니은. Q이면 not P단데. 자, 이거 지금 보니까 not Q가 나는 궁금하잖아. 그러면 부정하거나 아니면 대우를 쓰거나 위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대우를 한번 써보면 대우는 순서 바꾸고 부정까지 해주는 녀석이니까 P이면 not Q다가 되겠죠. 바로 위에 있는 녀석이네요. 맞죠? 왜요? 이거 미안합니다. not R이네요. 그냥 R이 아니라. 기억 틀렸죠? 기억 틀렸습니다. not R이네. R이죠. P이면 R입니다. 자, 디귿. not Q이면 R이다. 자, 맞죠? not Q이면 R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맞고요. 리을. not R이면 not P다. 둘 다 지금 not이 없어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대우를 써볼까? 이 녀석의 대우를 써오면 순서 바꾸고 부정까지. 그래서 P이면 R이다가 되겠네요. P이면 R이다가 여기 나와 있고 리을은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갔을까? 3단 문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 3단 문법은요.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밑에 보시면 아마 한글말로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3-3번. 3-3번을 봐볼까?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봐보자. 아래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 가! 기온이 높으면 제품 A가 잘 팔린다. 나! 제품 B가 잘 팔리면 제품 A는 잘 팔리지 않는다. 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막 읽으면서 1, 2, 3, 4, 5로 하잖아요. 그럼 너무 헷갈리거든? 근데 우리가 뭘 배웠어? 명제는 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조건. 기온이 높다. P. 조건. 제품이 잘 팔린다. A는 Q. 조건. 제품 B가 잘 팔린다. R. 이라고 두면 돼요. 그러면 가라는 것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P이면 Q이다가 참이죠. 그리고 제품 B가 잘 팔리면 R이면 제품 A가 잘 팔리지 않는다니까 not Q이다.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바꿔서 PQ로 표현해준다면 PQR로 표현해준다면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바로바로 3단 문법에 의해서 충분히 참고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겠다는 거야. 이해갔을까? 쉬워요. 그래서 요 놈은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그리고 요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적어주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적고 나서 한 3분 정도 줄 거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어서 요거 설명만 조금 하고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쉬었다 한번 해볼게요. 방금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너무 길어. 손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 때 어떻게 쓰기도 했냐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 그럼 동그라미 쓰자. 맞으니까. P이면 Q이다가 거짓말이야. P이면 Q이다가 거짓말이니까 X를 치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치? 근데 나라마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겠지. 정해준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나는 이 명제 P면 Q에다가 참일대를 이렇게 씁시다 라고 정한 게 있어요. 자,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쓰냐? P면 Q에다가 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해줘요. 이게 명제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한글들 떼줘요. 여기 떼주면, 이렇게 났다? 그럼 이것이 명제 P면 Q에다가 이렇게 긴 것이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해가 갔을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참관짓을 따질 필요가 없는 무조건 참인 녀석이잖아. 그쵸? 가정과 결론이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것을 어쩔 때는 충분 조건, 어떨 때는 필요 조건, 어떨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P는 Q이기 위한, 이때 뭐라 부르냐면 이때를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근데 나는 학생 때 외우는 게 너무 싫더라고. 외워지지도 않고. 뭐 이 P는 Q이기 위해서 충분하잖냐?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P에서 화살표가 지금 출발했죠. Q는 화살을 맞죠? 우리 화살 맞으면 어떻게 돼? 피가 나죠? 이렇게 외웠어요. 선생님 가운데 땡땡이 이기, 이거는 별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P는 출발했죠? 충분 조건. Q는 맞았죠? 필요 조건이라고 외우면 조금 편해요. 별로 좀 재미없나? 오케이, 아무튼 나는 이렇게 외웠다라는 거. 근데 선생님 이렇게만 참이 아니라 어떻게 참일 수도 있냐? 이거 말고도 P면 Q에다가 참이고 Q이면 P에다가 즉 역이죠. 우리 아까 명제가 참이고 역도 참일 수도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P이면 Q에다가 참이고 반대로도 참이라고 써요. 이해가 됐을까? 그럼 P는요. 화살표를 맞고 화살표를 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맞았으니까 쏴야겠지. 쏘고 맞으면 큰일 나쁜 사람이잖아. 그래서 필요 조건 이것은 이름이 먼저 맞았으니까 피가 나고요. 그 다음에 쐈어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필요 충분 조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맞아야 쏘죠. 쏘고 맞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물론 쏘고 맞는 게 현실에서는 좋아요. 당하지 마세요. 농담이고. 아무튼. 자, 그래서 조건들의 이름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P에서 출발해서 Q로 가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땡땡땡이기 위한은 어디로 갑니다. 두 개가 누굽니까? 라고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외우는 때는 다음과 같이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이해죠. 이해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해했을까? 이게 뭡니까? 각각의 진리집합들이죠. P면 Q에다가 참이기 때문에 당연히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 될 것이고 요 놈을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지. 이해갔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혹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답니다. 오케이? 됐을까? 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필수 예제 1, 2, 3, 4 한번 풀어보고 마지막 명제의 증명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제 참과 거짓이라는 거, 명제가 참일 때라는 것을 조금 길잖아.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기호가 있었고 그때의 조건들의 이름이 각각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있었죠. 자, 이제 그걸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인데요. 자, 필수 예제 4번. 자, 다음과 같을 때 P는 지금 물어보는 거 입장은 P죠. P에서 출발을 하는지 P가 화살을 맞는지를 조금 파악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조건이 1번. P라는 조건은 0부터 X가 3까지 그리고 Q라는 조건은 1부터 X가 2까지.
자, 눈에 바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직선상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수직선상에 표현해 보면 0부터 3까지가 있을 거고 이 녀석이 P죠. 그리고 Q에 대한 진리집합은 1부터 2까지가 있겠네요. 여기가 Q가 되겠고요. 그럼 Q가 P에 포함되는 형식이죠. 그러므로 Q가 P에 포함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P가 이번에 화살을 맞았죠. 그래서 P는 필요 조건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밑에 있는 것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참과 거짓을 부분집합 사이의 관계,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5번.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부분집합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조건, 즉 써볼게요. A가 A 이상 6 이하의 이 녀석이 1 이상 X가 5 이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 조건인지를 생각하면 돼요. 얘가 필요 조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이것보다는 포함관계로 많이 설명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관계가 될 겁니다. 또 X가 B 이상 4 이하인 녀석이 1 이상 X가 5 이하인 녀석에서 이번엔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출발하는 녀석이 되겠죠. 그러면 부분집합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될 거고요. 자, 수직선상이 나타내는 것들이 부등식이기 때문에 수직선상이 나타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이 나타내 줄 거예요. 자, 항상 수직선상이 나타낼 때는 완벽한 녀석들이 있죠. 이 녀석부터 먼저 쓰면 됩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써주고. 자, 그러면 B 혹은 A 둘 중에 이제 하나 찾아야겠죠. 그럼 또 숫자가 써있지. 6 그리고 4. 그럼 6부터 쓸까요? 여기 6이. 여기 6이 있고, 그 다음엔 A까지인데 얘가 좀 더 크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더 크게 확실하게 그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소 비교. 오케이? 그리고 나서 등호 생각. 두 개는 같아도 상관이 없죠. 마찬가지 B4, 그럼 여기가 4가 되겠고, 얘가 좀 더 작아야 되겠죠? 좀 더 작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어야겠죠? B가. 그럼 B도 다시 대소 비교. 그리고 등호까지 생각해주고. 이해가 갔을까? 그러므로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 A는 1 이하, 그리고 B는 1 이상이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A의 최대값, A의 최대값은 1, B의 최소값은 마찬가지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필수 예제 6번. 자, 마찬가지. 뭐라 돼 있죠? 한국말로 돼 있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호, 참거짓에 대한 기호 혹은 부분집합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자, 천천히 보시면 not P는 not Q에 위한 충분 조건이죠.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출발해야 됩니다. 간단하죠?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 이거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식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근데 불편해. 이거 불편하죠? 왜? 여집합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집합을 떼는 것도 배웠죠? 얘랑 똑같은 것 중에 자, 반대로 바뀌면 되죠. 이해가 됐을까? 결국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혹은 Q이면 P에다가 참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1번. 자, P 합집합 Q고, 자, 두 개가 지금 부분집합 관계죠. 합집합은 둘 중에 큰 녀석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물론 크다 작다라고 없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크다라고 할게요. 둘 중에 큰 거 P가 되겠죠. 두 번째, P 교집합 Q가 되겠죠. 둘 중에 작은 녀석이 나온다 그랬죠. 교집합 Q는 이건 Q가 되겠죠. 맞나?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보시면 P 차집합 Q죠. 지금 이 순서대로 가야 된다 그랬지. 공집합이 나오려면. 그래서 Q 차집합 P가 우리는 공집합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집합에서 배웠던 것들.
맞나? 자, 네 번째 마찬가지. 네 번째가 제일 헷갈렸습니다. 합집합 그리고 Q의 여집합인 거. 이게 제일 헷갈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일단 넘어가거나 혹은 선생님 뭐 하라 했어? 벤다이어그램 그려보는 게 빠르다겠죠. 그래서 이 녀석 벤다이어그램 그릴게요. 왜? 선생님 벤다이어그램 함부로 그리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P가 이렇게 Q가 있고 Q가 이렇게 안에 조그맣게 있겠죠. 자, P 그리고 Q의 여집합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맞나?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외울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한다 했어? Q, P 잘 기억해보세요. 이거 외우는 거 선생님이 분명히 어떻게 외워라라고 해서 설명한 적이 있긴 해요. 근데 별로 선생님은 추천하지 않는다. 왜? 얘는 좀 헷갈리거든. 차라리 그래프를 그려봐라. 아니,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라. P 그리고 Q의 여집합 전체 다 색칠 되겠죠. 합집합 했었을 때. 자, 5번은 뭐 틀렸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거야?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죠? 근데 이 녀석은 뭐야?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죠. 근데 얘는 뭡니까? P 합집합 Q가 상대적으로 큰 P가 되겠죠. 얘는 P의 여집합이에요. P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아니죠. 자, 명제의 증명은 선생님이 지금은 안 할 거고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언제 할 거냐면은 우리가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선생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하는 것은 사실 학교 시험을 기준으로 말할게요. 가나다를 채우는 빈칸 채우기 문제 있죠. 그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오거나 혹은 몇 개의 예를 준 다음에 외워서 소수령에다 한번 써보세요 라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책자하기 좀 귀찮겠지. 그래서 잘 안 내요. 사실은. 옛날에 숭일고에서 한 4년 전인가? 숭일고에서 한 6개의 지문을 준 다음에 요거 그대로 써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한 문제 나왔던 경우가 있긴 해. 근데 그렇게까지는 그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증명할 때 용어만 조금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요건 한번 선생님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는 뭐냐면은 용어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한 문장 있죠? 그것을 정의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 정삼각형.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이등변 삼각형. 이름이 이등변이죠. 두 개의 변이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이걸 정의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등변 삼각형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것들. 맞나? 이런 것들을 정리라고 합니다. 이미 참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을 정리라고 한다는 거야. 우리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라고 한다는 거야. 혹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쑥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된다라는 거. 이런 걸 정리라고 해요. 이해가 됐을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는 과정. 이것을 증명이다 그래요. 이해가 됐을까? 순서를 좀 바꾸면 좋겠죠? 정의, 정리, 증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지? 그래서 이 증명하는 방법 중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가 있고 첫 번째는 아까 말했었던 대우 있었죠? 대우를 이용한 증명. 대우법.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 우리 명제가 참이잖아요? 그걸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 되죠. 맞나? 이해가 갔을까? 그래서 그 역설, 부정을 했더니 뭔가가 좀 이상해집니다 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명제를 부정하니까 거짓말이네요. 그럼 원래 명제는 참이겠죠? 라고 하는 귀류법이라고 해요. 돌아간다. 오케이? 자, 아무튼 하나는 대우를 이용합니다. 하나는 부정을 이용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들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안 합니다. 안 할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까먹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용어만 조금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정의, 정리, 증명. 자, 그러면 선생님 명제의 증명에서는 도대체 뭐합니까? 요거 절대부등식 할 거예요. 자, 별표 5개. 별표 5개 할 거고요.
요 별표 5개 중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자, 일단은 절대부등식이 뭔지 말해줄게요. 우리가 절대부등식, 부등식에서는 절대부등식이라는 이름이 있고, 요거랑 비슷한 개념이 방정식에서는, 등식에서는, 등으로 표현된 식, 등식에서는 항등식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항등식은 뭡니까? 그 등호가 항상 성립한다죠. 맞나? 그럼 여기 뭘까? 그 부등호가 항상 성립한다예요. 이해 갔을까? 마치 얘는 느낌이 어떤 거랑 비슷해? 약간 비슷한 게 항등식이랑 되게 비슷해요. 등식에서는 항등식, 부등식에서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은 그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녀석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루는 숫자, 특히나 부등식에서는 대소 비교가 가능해야겠죠. 절대로 허수는 안 돼요. 허수는 무슨 숫자야? 허상의 숫자, 존재하지 않는 숫자, 대소 비교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i랑 이 i 중에 이 i가 큽니다라는 멍청한 소리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실수를 다루게 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중에서 부등호라는 것을 연결지어서 조금 알았으면 좋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외울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부등식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여기다가 별표는 하나만 해주면 돼요. 자, 물론 이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거 하나만 봐볼까? x제곱이, 자, x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거 맞죠?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죠. 여기서 성질, 이게 왜 맞는가라고 했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곱하면 0 이상이잖아. 여기 나오는 숫자는 0 이상의 숫자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겠죠. 맞나? 그래서 요거를 배울 거야. 요거. 이해 갔을까? 당연한 소리. 아니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잖아요. 이런 것들. 자, 그 중에서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 조금 많이 쓰는 것을 조금 표시해 줄 겁니다. 오케이? 자, 1번. 당연히 표시. 1번. 우리 두 숫자의 대소 비교를 할 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수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두 개를 빼는 거예요. 오케이? 두 개를 뺐었을 때 0보다 크다. 그럼 앞에 거 크다. 0보다 작다. 그럼 뒤에 거 크다. 이거지. 그래서 A가 B보다 큽니다. 그럼 A 빼기 B는 0보다 크다라는 거. 혹은 반대로 A 빼기 B가 0보다 컸어요. 그럼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지. 이해했을까? 당연한 소리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당연하죠. 방금 썼던 거. 실수를 제곱한다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걸 활용한 게 3번이 되겠죠. 제곱했었을 때 두 개 더한 것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네 번째. 우리 아까 했었죠. 실수이다 보니까 제곱의 합이 0이다? 그럼 뭐밖에 안 된다?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자, 이거는 어디서 많이 썼어요? 이것은 어디서도 많이 썼었어? 우리 이전에 방정식에서도 좀 많이 썼었어요. 오케이? 제곱에서 썼을 때 두 개 제곱한 게 합이 0이네? 그럼 둘 다 0이겠죠? 라고 하는 것들. 어디서 많이 썼어? 부정방정식에서 많이 썼습니다. 부정방정식. 이거 우리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지만은 부정방정식이 있었고 부정방정식은요. 정수 범위에서의 문제와 실수 범위의 문제가 있었거든? 여기서 많이 썼었어요. 기억 날란가 모르겠네. 자, 다섯 번째는 조건이 붙어요.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 양수이어야만 돼요.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혹은 둘 다 음수일 때도 가능해요. 둘 다 음수, 둘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개 부호가 다르면 안 돼요. 아무튼 둘 다 양수잖아요. 그럼 그 제곱에 썼을 때 부호가 그대로 유지돼요. 부호로 한다. 부등호 방향이. A가 B보다 크다? 그럼 A 제곱도 B제곱보다 큽니다. 하지만 둘 다 음수라고 치자. 예를 들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제곱하면 반대로 바뀌겠죠. 음수일 때는 반대로 바뀌어요. 어디서? 제곱에 썼을 때. 오케이? 하지만 보통 0보다 큰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으면 좋아요. 둘 다 음수일 때는 제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다더라. 자, 6번 표시해주고.
자, 요거 많이 씁니다. 우리 이거 방정식에서도 썼었죠.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에서도 가끔 쓰긴 했었어요. 하지만 많이 쓰는 거.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결과는 당연히 같습니다. 왜?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니까.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고요.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니까. 이해갔을까? 마찬가지. 절대값 두 개를 곱한 것은요. 그냥 두 개 곱한 거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표시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오늘 선생님이 코시-슈바르츠라는 부등식, 절대부등식 중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있는데 그거는 살짝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보니까.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하게 조금 빨리 하는 것보단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그래서 요거는 정신 차리면서 해야 돼요. 자, 산술, 기하, 평균. 별표 5개. 정말 많이 쓰이고요. 고등수학 하뿐만 아니라 수원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볼 건데, 첫 번째, 일단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산술평균 말 그대로 산술, 그냥 숫자 단순 계산을 말해요. 그래서 평균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죠. 그거 산술평균이라고 그래요. 근데 2개짜리, 즉 2분의 A 플러스 B. 그리고 기하평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몰라도 돼요. 넓이에 대한 평균 혹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녀석은 루트 A 곱하기 B를 우리는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자,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해서 어떤 절대부등식이 있고 그 녀석을 할 건데 그 녀석을 하기 전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확인할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A가 0보다 크다. A가 양수라는 소리죠. 여기 나와 있는 2개 A하고 B는 무조건 양수일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 A하고 B가 양수란 말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해갔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다.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대놓고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쓰진 않아요. 산술기하 평균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푸세요라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힌트들이 있겠죠. 그 힌트 4가지를 정리할 거야. 적어주셔야겠다. 첫 번째는 요거예요. 요거. 첫 번째는 양수예요. 양수. 첫 번째 양수. 자,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약간 양수라는 조건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인다?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산술기하 평균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뭐야? 절대부등식이잖아.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근데 어떤 관계가 있냐? 요 산술평균이요. 요 봐봐요. 요 산술평균이요. 여기 보시면 돼요. 무조건 기하평균보단 크거나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이거 항상 써야 돼요. 등호 있죠. 등호. 언제 두 개가 같냐 이거야. 등호는 언제?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해요. A하고 B가 같아야만 성립합니다. 자,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쓴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산술 기하평균 문제를 풀 때요. 비록 문제에서 묻지 않았지만 요거 반드시 써주세요. 물론 A하고 B만 나온 게 아니라 뭐 EX, Y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EX 이꼴 Y일 때라는 소리야. 오케이? 이해갔을까? 자, 증명할게요. 왜? 절대부등식이잖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맞나? 증명해봅시다. 자,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해요, 선생님? 루트 불편해요. 나는 루트 제곱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방금 배웠던 성질 중에서 양수라면 여기 보시면 여기 양수라면 제곱한 거 비교하나 그냥 비교하나 똑같죠. 부등호 방향이. 그래서 제곱할 거예요. 자, 이거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2A, B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A,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쓸 거예요. 두 개의 대수 비교를 하고 싶으면 두 개를 빼면 됩니다. 두 개를 뺄게요. 이해 갔을까? 여기까지 오케이? 아까 말했잖아. 어떤 부등식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성질들을 많이 쓸 거라니까. 이렇게. 자, 그럼 두 개 뺐으니까 통분해야겠죠? a의 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4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고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나는 뭘 알고 있어요? 제곱했었을 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나? 자, 그럼 거꾸로 가면 되겠죠?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가 좀 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가 좀 더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해 갔을까? 자, 등호가 이꼴 제로죠. 언제 성립합니까? 요놈 a 빼기 b가 0일 때 성립하죠. 즉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해요. 이해 갔을까?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것은 요 부등식을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부를 겁니다. 앞으로. 오케이? 요것은 반드시 성립한다라는 거. 그러면 언제 써요, 선생님?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해요. 두 번째. 뭐가 나오냐? 합한 거 있죠? 어떤 두 개를 합한 거에 최소값을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 보시면 봐봐. 두 개 합했죠? 두 개 합한 것은 뭐 이상이죠? 이런 최소값을 물어봐요. 혹은 곱한 거 있죠? 곱한 거 기준으로는 보통 최대값을 많이 물어봐요. 최대값을. 그래서 반드시 곱한 거의 최대 산술기합니까? 그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합의 최소 혹은 곱의 최대를 물어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완벽하게 역수는 아니지만 역수 형태가 좀 많이 나와요. 왜 선생님 역수 형태가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두 개 곱해진 거 들어가죠. 근데 숫자로 변하고 싶잖아. 그래서 x분의 2, b는 이런 식으로. 이해 갔을까? 그럼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x 곱하기 x분의 2는 x가 사라지면서 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수 형태가 조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들, 이런 힌트들을 봤었을 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하거나 여러 가지 값들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을 활용해라 라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갔을까? 자, 집중.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중요해요. 이거 이상하게 알려주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특히나 이따가 내가 설명하겠지만 요거 정말 중요해요.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아는 어떤 선생님이요, 기똥차게 이상하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고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나중에 따로 그 학생 불러서 다시 알려줬어요. 이거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틀렸다라고. 오케이? 요거 반드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요 노란색이 중요해지는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문제 두 개만 풀 겁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크게 보면 두 개고 아마 작게 보면은 네 개인가 다섯 개 정도 될 거예요. 자, 한번 봐봅시다. 산술기하 평균. 자, 요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 겁니다. 필수예제 4번. 자, 이거 지워야 됩니다. 위에 거는. 위에 거는 나오지 않아요. 항상 문제 풀 때. 양수입니다. 양수. 곱한 게 나왔고요. 합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산술기하 평균.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 이해 갔을까? 그러면 그대로 대입. 자, 산술기하 평균 썼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미니언즈 나온대요. 곧 있으면. 압니까 미니언즈?
그래, 재미없지. 자, 봅시다. 동그라미 덩어리로 생각해요. 선생님은 약간 덩어리로 생각해요. 세모 덩어리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등호가 등호는 그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을 때예요. X, Y가 아닙니다. A, B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케이? 문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X 곱하기 Y가 2라고 주어져 있고 나는 3X 더하기 4Y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왔죠. 그럼 얘가 동그라미예요. 얘가 세모이고. 그러면 크거나 같다. 2분의 1에서 2를 곱한 겁니다, 지금. 분수 싫으니까. 2배, 루트. 여기다 XY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물론 암산 가능하지만 나는 앞으로 항상 이렇게 쓸 거예요. 암산하지 않는 형태로 쓸 거예요. 일단 쓸 때는. 오케이? 왜? 이것 때문에. 단 등호는 X하고 Y가 같을 때가 아니라 3X랑 4와 Y가 같을 때니까. 이해갔을까? 이거 계산할 수 있긴 해요. 바로 그럼 밑에 쓰면 되죠. 12XY. 그럼 얘는 얼마? 24. 그러므로 3X 플러스 2Y는 결과만 쓴다면 2루트 24보다는 크거나 같다. 조금 더 한다면 이거 2루트 6이죠. 4루트 6이 되겠죠. 최소값은 4루트 6. 이해갔을까? 되게 쉽죠? 대입만 잘하면 되니까. 자, 조금만 힘냅시다. 자, 조금만 힘내세요. 두 번째. X 더하기 9Y가 12일 때. 그럼 마찬가지. 얘가 동그라미고요. 얘가 세모예요. 통째로. 항상 통째로.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잖아. 두 개 곱한 거의 최대값이죠. 양수 두 개 곱한 거의 최대값. 산술기의 평균 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X 더하기 9Y가 그대로 쓰세요. 항상. 공식은 그대로 쓰세요.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곱하기 9Y. 이렇게. 이해갔을까? 그 다음에 대입해 줍니다. 그냥 하지 마요. 단 등호는 X랑 Y랑 같을 때가 아니에요.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니까 X 이퀄 9Y일 때 성립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 계산하는 거 쉽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 요거 12. 그럼 쇽쇽 나눠주면 여기가 6. 양변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왜? 양수니까 제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36보다는 작거나 같다. 9xy가. 그래서 4보다는 작거나 같다. x 곱하기 y가. xy의 최대값은 4라고 해주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어때? 요거 빨간색에다 그대로 대입만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갔을까? 물론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겠죠? 왜? 누가 봐도 산술기하인 것은 잘 안 나오고 좀 숨겨져 있겠지.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봐볼게요. 필수예제 5번, 1번. 자, 마찬가지. 요거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힌트. 양수죠. 곱한 거에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 확인해 볼까? 곱한 거에 최소값. 곱한 거에 최대값 아닌가? 그치? 근데 봐봐. 얘는 절대 못 바꾸거든요? 얘는 최대값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 곱셈은요, 나는 합의 최소값이 조금 어울렸잖아. 근데 얘는요, 이렇게 하면 덧셈으로 바뀌어요. 전개하면. 곱이 아니라 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걸 이대로 두고 얘를 동그라미, 얘를 세모라고 취급하지 않고 문제를 풀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곱셈을 한다. 즉, 전개를 해준다. 오케이? 아, 얘는 반드시 전개를 해줘야겠다. 적어주시라는 소리입니다. 적어주세요. 이 녀석은 반드시 전개를 해줘야 된다. 자, 선생님, 또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형태? 역수 형태가 좀 보이죠? x랑 x분의 1, y랑 y분의 1. 그러면 산술기하가 살짝 의심돼요. 아무튼 전개해 볼게요. x분의 3이니까 3. x, y분의 4니까 y분의 4x.
더하기 여기 보세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요거 두 개. x분의 9y 더하기 y가 사라져서 12.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15 더하기 y분의 4x 플러스 x분의 9y가 됩니다. 자, 3개짜리 대한 것은 선생님 배운 적 없던데요. 3개짜리가 아니라 이 녀석만 봐봐. 이 녀석. 자, 전부 양수죠. 곱했었을 때 문자가 사라지는 역수 형태입니다. x분의 y, y분의 x.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동그라미 얘를 셈으로 취급하고 빨간색만 보세요. 15는 나중에 더하면 되니까 요 녀석이 2배 루트 그대로 씁니다. 우리는 물론 암산 가능하지만 일단 그대로 쓰세요. 왜? 이거 써야 되니까. 단 등호는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y분의 4x는 x분의 9y일 때 성립하니까. 이해갔을까? 자, 그리고 나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요거 얼마? 슉슉슉슉 36. 루트 36이니까 6, 12. 이해갔을까? 자, 맨 앞에 것만 보고요. 맨 뒤에 것만 볼게요. 맨 앞에 거 요거에서 시작했어요. 맞나? 맞아요? 그다음 맨 뒤에 거 보세요. 크거 나갔다 12보다는. 근데 15를 더해야 되겠죠. 맞나? 요 놈이 12 이상이니까. 결국 15 더하기 12, 즉 27 이상이에요. 이해했을까? 요거 중요해요. 오케이? 자, 요거 중요해요. 자, 선생님이 오늘 5문제 풀 거라 했지? 이게 3번째거든요.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요 놈이랑 밑에 5-2번하고 연결 좀 시켜 놓으세요. 5-2번 봐볼까? 자, 요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요거 조금 요거 안 지울게요. 자, 5-2번 여기 밑에다 선생님 쓸게요. 자, 봐봐. 5-2번 봐보자. 자, 5-2번을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보고 싶어. 양수네? 그리고 뭐 2개 더한 것은 16이래. 그래. 더하기 더한 게 16. 그리고 나서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래요. 맞나? 이거 봐봐. 자, 잘 보세요. 이거 집중. 제발 부탁인데 이거는 집중. 잘 끼고! 자, 이거 봐봐. 더한 거의 최소값이니까 그래.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녀석은 2개 곱한 거니까 x분의 2 곱하기 y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 2 루트 x 곱하기 y분의 2입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이 나는 작으면 작을수록 요 최소값 자체가 작아지겠죠. 맞나? 이 녀석의 값이 작아진다. 그럼 분모가 어떻게 돼야 될까? 분모가 커지면 되겠죠. 분모가 커지면 되잖아.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숫자는 다운될 거니까. 나는 그래서 그러면 이 xy가 최대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요거 써먹어야겠잖아. 요거 보니까 뭐야? 더한 것이 나왔으면 곱한 거의 최대값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9x 더하기 2y가 2배 루트 9x 곱하기 2y 즉 2 루트 18xy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16이잖아. 맞나? 그래서 슉 8. 그러므로 양변 제곱해주면 64 루트 루트 아니었죠. 제곱했으니까 18xy가 되겠습니다. 제곱해줘야 되구나. 제곱 안 했, 제곱했죠. 88에 64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요. 18로 나눈다면, 6 안 되고, 4 안 되고, 얼마로 되니? 3 안 되고, 9분의 32. 9분의 32가 되겠죠. 그래서 9분의 32 xy. 요걸 얻어냈어요. xy의 최대값이 9분의 30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대입했거든요. 그럼 9분의 30일 때가 체결되니까 대입했어요.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오케이? 이게 왜 틀렸을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자, 어떤 문제는 이게 맞아요. 얘는 그지만 틀렸어요. 아까도 말했죠. 노란색. 노란색.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맞나? 봐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녀석에서 등호가 성립해서 최소값이다? 등호가 성립해야겠죠. 등호일 때가 최소값인 거니까. 그 값보다는 크게 나갔다니까. 맞나? 이 녀석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요. x분의 2랑 y분의 1이 같을 때 이 y가 x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맞나? x가 1이면 y가 1이면 x가 2일 때 y가 2면은 x가 4일 때 성립한다는 소리야.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봐봐. 요 녀석의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9x랑 2y가 같을 때 성립해요. 자, 이거 성립하면서 이거 성립하는 x, y 없습니다. x하고 0하고 x, y가 0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x하고 y는 0보다 크다거든. 이거 성립하면서 이거 성립하는 등은 없다니까? x과 y 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얘는 최소값을 갖지 않아요. 최대값을 갖지 않아요. 얘의 x, y가 이 최대값 9분의 32를 가질 때 그 x값과 y값에 대해서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등호가 안 맞아요. 두 식에서. 이해갔어? 왜 틀렸는지? 그래서 얘가 참 중요한 거예요. 등호 따져주는 게요. 답이 맞냐 틀리냐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검산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해갔을까? 자,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푸냐? 선생님, 그럼 어떻게 풀어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요 옆에 선생님이 적어둔 문제. 요 놈이랑 연관지어야 했죠. 요 놈이랑 조금 두 개를 이어주세요. 봐봐. 요거 비록 식이지만 숫자로 생각할 수 있겠죠. 16이야. 그럼 봐봐요. 9x 더하기 2y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 자, 두 개 곱해보세요. 얘랑 똑같아졌죠. 맞나? 근데 이거 얼마야? 이걸 정리한 식에서는 비록 문자 취급을 하겠지만 어쨌든 얘는 16이에요. 자, 봐봐요. 두 개 곱한 것이 얼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쓸 수 있겠지. 근데 앞에가 16이라니까? 그럼 나중에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해갔을까? 그래서 이 녀석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보단 대놓고 이렇게 나오기보단 이렇게 나와요. 이해갔을까? 자, 별표 하나 할게요. 별표 2개 할게요. 오케이?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반드시 동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꼭 익히시고 꼭 이해하세요. 알겠을까? 자, 두 번째 건 좀 더 이거에 비하면 쉬워요. 훨씬 쉬워요. 자, 어떤 거냐?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이상하네. 내가 알기로는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싶으면은 양수여야 되는데 x가 양수가 아닙니다. x가 양수가 아니야. 하지만 아까도 말했죠. 덩어리치 생각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그 다음 문제에서 뭐가 보여요? x 플러스 3이 보이죠.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3 넘기면 x 플러스 3이 양수예요. 이해했을까? 그럼 x 플러스 3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산술기하 평균을 하기 위해서는 역수 형태가 있으면 참 좋다 했고 x 플러스 3과 곱해서 사라지게끔 하는 녀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x가 아니라 4x 더하기 3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이 있어야겠죠? 맞나?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요 동그라미랑 요 세모 두 개 곱하면 x 플러스 3이 약분되거든요. 산술기하 평균 루트 안에서. 자, 근데 식이 다르죠? 그러면 12가 없던 것이 생겼죠, 사실은. 나중에 12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랑 같은 식이 되겠죠.
맞나?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산술기압 평균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영화배우 이경영 씨가 말했죠. 진행시켜. 한 거 알아? 재미없죠? 자, 4,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 단! 등호는 언제? 여 안에 곱해지 x 플러스 3, x 이런 것들이 아니야. 선생님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적는 이유가 있어요. 요 두 개가 같을 때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3분의 1이 같을 때 성립한다. 미리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십시오. 이거 얼마? 루트 4. 2로 곱하니까 4. 요것만 봤었을 때는 4 이상. 근데 마이너스 12 해야겠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그러므로 4 x 플러스 3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은 하고 마이너스 12가 4 마이너스 12.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자체가 지금 적어. 얘가 4x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2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석으로 봐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8 이상. 최소값은 마이너스 8. 이해했을까? 0보다 큰 게 없으면요. 0보다 큰 걸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 이해했을까? 그리고 역수 형태임을 역수 형태가 있어야지 루트 안에서 곱했었을 때 문자가 좀 사라진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요렇게 산술기압 평균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고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기본도 어렵죠? 어려워요. 반드시 복습하세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